네, 안녕하세요. 벌써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챕터 2 데이터 불러오기를 시작할 거예요. 오늘 하는 내용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일단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간단하게 짚으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배경 지도의 설정. QGIS는 배경 지도 베이스맵을 삽입하는 게 매우 간단하고 다양한 방법을 간편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 불러오기, 데이터 입력하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소개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좌표계의 설정인데, 오늘 할 내용에 있어서 초심자를 가장 많은 수의 초심자를 좌절시키는 게 좌표계이고, 좌표계 때문에 GIS를 포기하는 분들이 가장 많아요. 그만큼 가장 넘기 힘든 초반에 막다뜨리는 그런 산인데, 그래서 한마디로는 중요하다는 거, 그 좌표계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하시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면은 데이터 불러오기는 QGIS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또 확대해서 볼까요? 메뉴바, 툴바, 탐색기, 레이어, 공간 처리, 툴박스 등으로 구성된다고 하는데, 여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작업하기 위한 데이터를 찾아서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서 C 드라이브 들어가가지고 C 드라이브 안에 있는 데이터를 찾거나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오 패키지만 따로 검색해서 본다든가, 아니면 포스트 GIS 등의 쿼리 서버, DBMS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각종 파일 서버, 맵 서버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로컬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아니면은 DBMS 서버에서 가져오거나, 아니면 일반 다른 서버나 아니면은 GIS, ArcGIS 맵 서버에서도 데이터를 여러모로 여기 맵에다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패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레이어 테이블 컨텐츠는 데이터를 가져오셨으면은 가져온 데이터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레이어로 중첩이 되는, 보여주는 그 탭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각각의 공간정보 데이터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뷰티파이에서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은 그 안에서 속성 정보를, 레이어에 데이터의 속성 정보를 접근한다든가, 다른 데이터를 가공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가 있고, 여기 더 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레이어에 들어온 데이터들이 화면상으로 표시가 되는, 화면으로 출력해서 보여주는 그런 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여기서 보여줄 때는 나중에 얘기하게 될 이런 프로젝트 좌표계로 이 데이터들이 한번 변환이 돼서 맵에 출력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세싱 툴박스는 이게 말 그대로 툴박스, 도구 상자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레이어에 들어와 있는 공간 정보들을 가공하기 위한, 분석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레이어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툴박스로 있는 기능들로 처리를 해서 그 처리 결과가 여기 맵에 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정도고요. 메뉴바의 옵션 중에서 자주 사용되는 도구들은 툴바로 만든다 라는 거고, 저장, 다른 이유로 저장 등 아주 기본적인 툴바를 보여주고 있죠. 도구 상자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맵 내비게이션, 확대, 축소, 1:1 축척에 따라서 확대해 주는 거, 아니면 패닝, 수평 이동이 있고, 이거는 확대, 축소 조정하는 막대, 북마크 등이 있어요. 새로 고침. 속성 툴바는 이제 속성 정보, 비공간 속성 정보를 다룰 때 쓰게 되는 거고, 이놈은 데이터 통계, 이거는 설정, 이거는 계산기 새로운 탭에다가 계산을 시켜주든지, 있는 필드에다가 좀 계산값을 갱신해서 집어넣든지 하고, 이거는 속성 정보 이용해서 데이터를 선택하는, 셀렉트하는 그런 기능 등등이 있어요. 라벨, 플러그인, 데이터베이스, 레스터, 여러 가지 툴바가 있는데 하나하나 소개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 해당 단원이 나왔을 때
따로 소개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도움말 툴바도 있다고 하고, 레이어 관리 툴바에서는 각종 데이터를 새로 만들 때 뭐 벡터 데이터, 레스터 데이터, 텍스트 등 다른 여러 가지 데이터 양식에 따라서 새로운 공간 정보를 만들 수 있는 비공간 데이터도 있긴 하지만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툴바고요. 디타이징, 도형 디타이징 등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아니면 선 딸 때 이제 좌표를 이런 식으로 따서 선을 이어서 그린다든지 아니면 폴리곤을 그린다든지 단순히 점을 찍는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디타이징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도구예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ArcGIS에 비해서는 다소 그 기능이 좀 살짝 부족하다 한 면이 있다라고 느껴지긴 하는데, 그래도 사용의 편의성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적응이 되면 금방 좀 적응이 되면 속도도 나름대로 좀 가볍고 빠른 편이고 필요한 유용한 기능들은 대부분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좀 사용 편의성이 있어가지고 고급 디지타이징 기능에 있어서는 ArcGIS가 아직은 좀 더 약간 반보 정도 앞서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 소스 매니저 툴바가 있는데, 데이터 소스 같은 경우에는 웹 데이터를 가져올 때 그걸 좀 관리해주는 툴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다만 그 입문자 입장에서는 쓸 일이 이렇게 많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는 상태바는 여기 보시면은 그 아래쪽에 QGIS 보시면 아래쪽에 위치를 찾으면 입력하세요부터 시작해서 좌표값 써져 있고 축척, 확대경, 회전, 렌더링 등이 있는데 이렇게 좀 있죠. 이거 영어 버전으로. 검색 기능 같은 경우에는 3.0 버전에서 새롭게 적용됐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은 그 ArcGIS로 치면은 그 도구바 말고 약간 서치 기능이 있어요. 서치 기능을 이용해서 검색을 하면 무슨 기능 서치였나? 아마 거기에서 보면은 검색해서 도구 검색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주로 툴바 툴들을 검색할 때 사용을 주로 하고, 약간 그런 기능을 여기 이제 QGIS에서도 포함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 여기에 프로세싱 툴박스가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검색이 가능하긴 한데 이런 검색 기능을 좀 더 제너럴하게 일반적으로 그 위치, 주소 정보라 그 데이터 중에서 주소 정보라든지 그 데이터 레이어라든지 그런 정보들을 좀 더 일반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통합 검색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고요. 레이어 패널 아까 말씀드렸죠. 탐색기 패널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레이어 패널은 어떻게 표시되는지, 그 우리 이 프로젝트에, 그러니까 QGIS 약간 작업 프로젝트에 끌고 가지고 들어온 데이터가 여기 아래쪽에 레이어로 들어오는 것이고, 진주시 경계라고 하는 게 그 원데이터들은 여기 탐색기 안에 원데이터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 끌어다가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바로 이 프로젝트에 QGIS 프로젝트에 쓸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레이어의 공간 데이터를 불러오면은 아까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맵 창에 이 맵 창에 맵이 출력이 되고, 여기 보시면은 베이스맵, 구글 일반도라고 하는 베이스맵 레스터가 있고, 진주시 경계라고 하는 벡터 데이터가 같이 중첩되어 있는 그런 형태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구글 일반도는 배경지도 베이스맵인데, 그 지도를 그릴 때 이런 배경지도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는 지도를 만드는 난이도라 하든가 아니면은 그 퍼포먼스 작업 결과물의 질에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이거와 같은 경우에도 진주시 경계를 단순히 엎어졌을 뿐인데도 만약에 배경지도가 베이스맵이 없다고 생각하면 매우 횡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근데 베이스맵이 있음으로 인해서 진주시에 접근하는 국도, 주요 도로가 크게 그러니까 간선망이 4개가 있다라는 것을 베이스맵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지리적으로 이 강이라든가 수계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다, 그 주변에 큰 이제 산지가 이런 식으로 분포를 해 있구나, 주변 지역이랑은 뭐 하동군, 광양시,
고창군, 뭐 함양군, 일영군 등으로 좀 이렇게 주변 지역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사천시도 아래쪽에 있구나. 그런 기본 정보를 망라해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기 때문에 지도를 제작한 수고나 아니면 지도의 질을 굉장히 크게 개선하고 향상시켜줘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이제 베이스맵, 배경 지도를 어떻게 가져올까에 대해서 논의할 수가 있겠죠. 일단 첫 번째는 이미지 타일 지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퀴즈에서 배경 지도를 불러오기 위해서 이미지 타일 지도를 이용한다. 타일링이란 하나의 이미지가 아닌 복수개의 지도 이미지 사용자가 원하는 지역에 축적별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한다. 타일을 이용하는 이유는 지도가 일단 특히 구글맵처럼 전 세계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용량이 만약에 우리가 네이버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뭐 가령 고해상도 한 200dpi라고 칩시다. 해상도가 이거나 아니면은 이거 하나하나가 그 5m 바이 5m 그리드 셀로 이루어져 있는 레스터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 우리 홍대 앞에 있는 데이터를 만들 때에도 용량이 꽤 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전 세계에 있는 이 모든 이미지 데이터를 한꺼번에 다 다운로드 받아야만 홍대 앞에 있는 지도를 볼 때 거기까지 같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매우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관리를 할 때 그 마치 레스터를 가지고 실제 현실 이런 공간들을 격자로 쪼개서 각 이 영역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을 이용해 가지고 대표값을 여기에다가 포함시켜 넣어주는 것처럼 무슨 일정한 공간이 이런 식으로 있다고 쳤을 때 여기에 대한 전체 지도를 이렇게 통짜로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구획을 나누어서 가령 여러분들이 그 지도로 보고 있는 화면이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 정도 화면으로 보고 있다고 치면은 그러면은 여기에서 필요한 영역은 타일은 이렇게 4개만 있으면 될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타일 기반을 나누게 되면 여러분들이 화면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서 그 필요한 부분만 그 다운로드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1번, 2번, 3번, 4번 타일만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가령 이제 줌 레벨,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냐 아니면 뭐 이 정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좀 그러니까 줌 레벨에 따라서 뭐라고나 할까 실제 여러분들이 보는 그 해상도는 일정 수준 이상 해상도가 높아진다고 그렇게 체감상 아주 드라마틱하게 야 그래픽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그 모니터 화면 같은 경우에는 고정되어 있는데 집중해서 이제 보여주는 화면의 이제 지도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면 같은 해상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 약간 이 셀 타일 하나하나에 해상도가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게 만약에 한 200dpi를 이 정도 스케일에서 이 정도 화면 크기에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대략 이 정도로 쪼개면 됐었다라고 친다면은 이게 뭐 반대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쪼개도 됐었다고 치면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좁혀가지고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기존 해상도를 유지하면 너무 투박해 보일 거예요. 그럼 그랬을 때에는 이걸 또 서브로 좀 더 나눈 레벨이 좀 더 깊은 딥한 레벨의 타일을 가져와서 여기에서도 하나, 둘, 셋, 4개 타일을 가져와서 이놈도 그에 걸맞게 쪼개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 효율적으로 전 세계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약간 큰 공간에 대해서 양질의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좀 분산해서 필요한 곳만
필요한 곳에 필요한 레벨에 있는 데이터만 이미지 데이터를 출력해서 보여주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타일로 구획을 좀 나눠주는 그런 아이디어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전 세계나 아니면 우리나라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도 이런 타일링 개념의 기초에서 지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고요. 그 타일링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XYZ 타일즈에서 우클릭하고 새 연결 선택을 하고, 이렇게 주소, 그 서비스를 하는 URL 주소를 입력해서 가져오면은 된다라는 건데, 하나 테스트를 잠깐 해볼까요? 이렇게 가져오시면, 자, XYZ 타일즈에서 보시면은 전 이미 넣기는 했는데, 일단 우클릭을 하고 일단 새 연결 눌러볼게요.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죠. 여기에서 고세트라이트 테스트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주소는 URL이 https 주소를 mt1.google.com vt layers y는 and z는 네, 오타가 없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합시다. 되겠죠? 확인 눌러서, 그러면은 여기에 구글 세틀라이트 테스트가 있죠? 끌어서 넣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코드 주소 좀 넣었다고 해가지고 매우 간단하게 구글 맵 서비스를, 베이스맵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점점 준 레벨이 높아지면서 해상도가 우리가 좀 리퀘스트 요청하는 줌 레벨에 따라서 맞춰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저는 대략 어디냐? 이쯤에 있을 거고요. 뭐 그렇네요. 그런 거고요. 다른 것들도 다 이렇게 주소가 있어서 보시면은 이렇게 주소에 따라서 입력해 주시면은, 그리고 그에 맞춰서 줌 레벨을 지정해주고 누르시면 이렇게 들어가고, 하이브리드 또 이용할 수 있고, 당연히 일반적인 맵스도 가져올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도 만들 때 이 위에다가 간단한 가령 이런 루트, 막 저번에 멘탈맵 할 때 이야기했던 홍대 입구역 KFC 앞에 몇 번 출구냐? 9번 출구에서 학교 정문까지 가기 위한 루트 뭐가 좋을까를 그릴 때 베이스맵이 없으면 매우 좀 휑해지는데, 이렇게 베이스맵을 밑에 깔아두고 이렇게 두 개의 선을 그려주기만 한다면, 진짜 화질을 좋게요.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만 한다면 상당히 나름 훌륭하게 1번 루트와 2번 루트의 차이점을 직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도가 완성이 되죠. 이게 만약에 베이스맵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클리어를 눌러버렸어. 그래서 만약에 베이스맵이 없다면은 이게 뭔가 싶어요. 9번 출구 정문 이라고 쳤을 때 이것과 베이스맵을 올려준 것과 엄청난 차이가 느껴지죠. 뭐 이런 맛의 베이스맵을 쓰는 거고요. 뭐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놨던 것들을 매우 좀 감사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전에 뭐라고나 할까, 좀 화질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뭔가요? 이거 아마 프로그램상으로 쿼리를 할 때 억지로 줌을 더 해줘야 보이는 약간 레벨이 더 높은 맵 타일을
강제로 쿼리를 리퀘스트를 해서 받아주는 방식으로 화질을 강제로 올릴 수는 있을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 서버가 여러분들의 이 줌 레벨, 이 익스텐트라고 하는 건데요. 이 작업 영역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 이 범위를 나름대로 얘들이 탐지를 해서 그 영역에 대한 맵 타일과 그 영역에 알맞는 그 줌 레벨, 줌 축척이 1600, 1대 1600 정도 되잖아요. 1대 1600 정도 수준은 가령 줌 레벨 18에 맞춰져 있고, 축척 한 12800 정도는 줌 레벨 한 13 정도에 맞춰져 있고, 이런 식으로 얘들이 나름대로 쿼리를 돌릴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름대로 좀 씹기 위해서는 강제로 뭔가 코드를 보내가지고 데이터를 받아와야 할 텐데,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는 이런 식으로 뭔가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다운로드 되는 거잖아요. 이놈을 뭐라고나 캡처를 해서, 그러니까 서버에서 오는 이 맵 타일 정보를 캡처를 해가지고 캡처된 데이터들을 내가 로컬에 저장해서 따로 쓰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게 있다고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뭐 일반 유저 상태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줌 레벨에 자동으로 맞춰주는 게 이 레벨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들 좀 더 간략화시키거나 무시해야 될 정보들을 나름대로 좀 알아서 디자이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하는 게 대부분의 유저들은 편할 것 같습니다. 하여간 방법이 없는 건 아니란 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일단 파이썬 코드를 통한 입력이라고 있어요. 하나하나 입력하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아까 제 거 보면은 이것도 이 QGIS 쿡북을 통해 가지고 베이스 맵을 가져온 건데, 보시면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놈들 저도 매우 유용하게 쓰고 있지만 이걸 하나하나 입력하자면 좀 매우 귀찮은 일이 돼요. 그래서 부록에 XYZ 타일, 텍스트 파일 열어서 내용 확인하고 코드 입력해서 넣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또 여기 보시면은 메뉴 플러그인 파이썬 콘솔인데, 메뉴 플러그인 파이썬 콘솔 있죠. 단축키는 Ctrl Alt P 누르시면은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여기에서 콘솔에다가 여기 어디 보자. XYZ 타일이 있죠. 여기에서 어떤 게 원본? 여기 코드가 나와 있죠. 이놈을 복사하시고 파이썬 콘솔에다가 붙여넣기 해서 들어가죠. 엔터 누르시면 실행이 되죠. 실행이 돼서 이렇게 다 들어갔는데, 저야 뭐 이미 이놈들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코드 입력하시면은 이렇게 저와 같이 그 쓸 수 있는 XYZ 타일 서비스들이 우르르 하고 들어갈 겁니다. 이놈들이 여러분들이 제도 수업 작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사회에서 다른 뭐 작업 도면을 만드실 때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릴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자원들이에요. 그래서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이 정도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죠. 사용할 수 있는 매우 다양한 베이스 맵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좀 우리나라 이제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 등을 좀 서비스하는 걸 도와주는 TMS for Korea라고 하는 플러그인이 있어요. 저번에 설명드리기를 QGIS는 오픈소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플러그인으로 부족한 그 기능들을 보충을 하고 있고, 마치 그 분석 프로그램에서 아래에서 패키지와 같이 플러그인으로 좀 더 기능이 크게 확장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플러그인은 우리나라에 특화되어 있는 네이버나 다음 지도를 베이스맵으로 쓰기 위한 기능이 들어있는 플러그인이고, 플러그인 설치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플러그인 관리 및 설치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온라인에 등재되어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여기에 일단 실습에서는 메뉴 플러그인 G 파일에서 설치,
보시면 zip 파일에서 설치가 있죠.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쪽 리포지터리에서 서버에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바로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그 설치 파일을 따로 받아가지고 설치 파일로 강제로 설치하는 방식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후자 zip 파일로 설치하는 방식을 따르게 될 것이고, 그래서 TMS4 코리아 zip 파일을 처음에 공유해드렸던 그 실스 파일에서 부록에 있는 파일에서 설치하면 된다는 거고, 여기에서 우측에 점점점 되어 있는 거 탐색 누르셔서 경로 들어가시면 어디 봅시다. GIS와 도시공간 분석, 엑사이즈 데이터, 부록에 QGIS 스크립트 마스터가 아니라 어디 보자. 플러그인 치면 TMS4 코리아가 있죠. 3.0.1 버전 이놈 누르고 열기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플러그인 설치를 누르시면은 신뢰할 수 없는 숫자의 플러그인 설치하면 데이터가 손상돼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뭐 이 교재 쪽에서 받은 거니까 괜찮겠죠? 그래서 일단 계속 예 눌러서 설치를 해주시면은 네, 플러그인 설치 성공이 뜨고요. 닫기. 보시면은 일단은 여기서 웹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었죠. 웹으로 들어가시면은 TMS4 코리아가 이렇게 설치가 돼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카카오 맵을 한번 넣어볼까요? 카카오 스트리트 맵이 예, 이렇게 들어가고, 구글 지도에 비해서는 국내 데이터 한정으로는 굉장히 좀 디테일이 좋죠.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카카오 맵도 그렇고, 여기에는 뭐 네이버 맵 버전에 따라서 또 나뉘어져 있는 것도 있고, 공공에서 만든 V월드도 있고, NGI의 국토지리 정보의 맵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데이터 불러오기, QGIS로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법. 윈도우 탐색기 폴더에서 데이터를 직접 맵으로 드래그 하거나 데이터 타입을 선택해서 불러오는 방법, 메뉴바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벡터 데이터는 뭐 확장자가 여러 가지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쉐이프 파일은 아마 가장 오래된 공간 데이터 포맷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에즈리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좀 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80년대인가 한 그때쯤부터 표준으로 자리 잡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만큼 굉장히 오래된 포맷이고, 그 데이터 압축성이라고나 할까, 그 효율성은 다소 좀 부족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좀 오랫동안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안정적이에요. 별 이슈 없이 웬만한 그 공간 정보 프로그램에서는 다 쉐입 파일을 지원합니다. 쉐입 파일의 특성은 일단 데이터가 일원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확장자를 가진 여러 가지 그 데이터들이 하나의 쉐입 파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DBF 파일, 그 다음에 쉐입 파일, 그 다음에 SHX 파일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속성 정보. 그래서 DBF 파일을 엑셀에다가 그대로 드래그해서 넣으시면은 엑셀에서 텍스트 파일 읽는 것처럼 바로 읽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 엑셀이랑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속성 정보를 가져오는데, DBF 그 데이터베이스 타입의 좀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쉐입 파일은 공간 정보. 그러니까 공간 정보가 속성 정보와 공간 정보로 나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따른 공간 정보, 좌표값들, 지오메트리 형상 정보에 따른 정점의 좌표값이라든가 그런 정보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SHX는 쉐프 인덱스라는 그런 식의 의미인데, 그래서 공간 정보 색인, 피처의 기하학적 색인을 저장한 인덱스 파일로서 공간 정보 이거랑 같이 돼 있어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정확한 이 공간 정보 그 쉐입 파일의 형상이 정의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가령 여기에서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은, 만약에 이제 쉐입 파일만 있다, 쉐입 인덱스 색인 파일이 없다라고 치면은 이 중에서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대강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그 쉐입 파일 면이라고 썼을 때 어느 쪽이 면이고 어느 쪽이 홀이냐, 비어있는 곳이냐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쪽이 채워져 있는 곳이고 어느 쪽이 홀이냐를 알 수가 없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은 데이터로 인식이 돼 가지고 구분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색인 정보도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그런 이유다. 대표적으로는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필수는 아닌데 필요에 따라서 좀 더 추가되기도 하는 그런 데이터들인데요. 지리사상의 공간 인덱스를 제공하거나 아니면은 스페셜 조인이나 그 어떤 필드와 이 데이터가 결합이 조인이 되어 있는지 등을 정의해주는 인덱스를 따로 만들어 주거나, 뭐 인코딩이나 UTF 파일을 기본으로 사용하거나 EUCKR을 쓰거나 어떤 인코딩을 쓰는지에 대한 정의를 시키거나 공간 색인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보게 되는 이런 추가 확장자는 PRJ일 거예요. 좌표계 정보 체계. PRJ가 들어가 있어야 이 쉐입 파일의 좌표 체계, 좌표계가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define projection 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좌표계를 정의했으면 이 필수적인 세 가지의 그 파일들 외에도 .prj라고 하는 확장자의 파일이 하나 더 생기게 됩니다. 텍스트로 이 prj 파일을 열게 되면은 이 해당 좌표계에 대한 이제 이름과 매개변수 정보가 표준화된 그 양식에 따라서 정리되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고요. 넘어가면 그 벡터 데이터를 불러들이기 위해서 레이어 추가, 벡터 데이터 추가 선택 또는 뭐 단축키를 활용한다고 하는데, 크게는 데이터를 추가할 때 뭐가 좋을까? 그래서 2001년 엑설사이즈 챕터 2 비공간 데이터밖에 없네 지금. 이렇게 데이터가 있다가 만약에 있다고 치면은 끌어서 이렇게 넣으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프로젝트 레이어 추가, 레이어 추가, 벡터 레이어 추가를 가지고 들어가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어요. 가져왔을 때는 이게 여러 개로 데이터 셋이 나와 있으니까 좀 당혹스러울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여기 확장자가 SHP인 걸 찾아가지고 해놓고 열기, 추가 누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네, 위에는 아까 소개를 했던 부분이죠. 구분자로 분리된 텍스트 등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텍스트 가져오는 건데 플러그인 설정 등이 있지만 일단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뭐라고나 할까, 여러분들이 과제로 하셔야 될 부분이긴 하거든요. 일단 이후에 좌표계를 설명을 해서 넘어갈 테니까 이후에 하나하나 실습을 하는 부분은 제가 따로 실습 영상을 따로 찍어서 같이 올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론이 중요한 거니까 주요 개념만 빨리 좀 훑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텍스트 데이터 가져올 때 있어서 뭐 한 가지 고려해야 되는 점이라고나 할까, 그런 부분들은 도형 정의를 통해 가지고 좌표계랑 XY 정보를, 그러니까 좌표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필드를 정해주면 여기에서 나름대로 좀 이 포인트 데이터로 변환을 시켜서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있게 돼요. 뭐 그런 점이 좀 특이할 점이라는 거고, 엑셀 데이터도 당연히 가져올 수 있는데 기본 기능으로 가져오기 어려우니까 플러그인에서 스프레드시트 레이어스라고 하는 플러그인을 가져오면은 이걸 가지고 설치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네, 저는 이미 설치를 했고요. 여러분들은 계속 지웠었구나. 플러그인 설치 누르시면은 서버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플러그인 설치에 쓸 수 있다는 점. 네, 설치를 했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Add 스프레드시트 레이어 클릭하시면 이렇게 스프레드시트를 가져올 수 있는 창이 뜨고, 이 책의 안내에 따라서 데이터 불러 들어오시고 거기에서 어떤 탭을 쓸 것이냐 설정해가지고 불러오기 하시면 돼요. 그런 거고, 지오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차이점, 아까 전에 설명해드렸던 쉐입 파일과 차이점이 뭐냐면은 일단 오픈소스 쪽 계열에서 만들어진 거라서 개방적이고 비독점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QGIS 3.0 버전 같은 경우 대부분 좀 쉐입 파일에서 지오 패키지를 쓰는 게 약간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지오 패키지의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구조가 훨씬 더 좀 효율적으로 개선돼서 로딩, 패니밍 확대, 그러니까 데이터를 좀 뭔가 데이터 입출력이 훨씬 더 효과적이 됐다는 얘기예요. 효율적이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쉐입 파일 같은 경우에는 과거 데이터 포맷이기 때문에 데이터 필드명이 한 몇 비트더라? 일정 길이 8자릿수인가? 8자릿수 이상으로 길어지게 되면은 더 이상 그 정보를 저장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잘리게 돼요, 필드명이. 근데 지오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주에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거 포맷에서 나오는 컴퓨팅의 한계가 있었잖아요. 좀 8비트, 16비트 컴퓨터의 그런 한계를 뛰어넘어서 필드명이 잘린 문제도 해결되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고요. 뭐 장점은 그렇고, 이 장단점도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지오코딩이라고 하는 거는 지오코딩이란 주소에서 지리정보를 추출하는 과정, 좌표계를 갖지 않은 주소를 수치 형태로 만들어 사용한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공간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공간적인 그 속성을 갖고 있는 데이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오코딩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그 공간적인 속성이 반드시 좌표 값으로 다 정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주소 같은 경우에도 우리 학교가 서울시 와우살로, 서울시 마포구,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94잖아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야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94라고 치면은 대강 어디겠구나 라고 알죠. 근데 이게 찾아볼 수 있는데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서울 마포구 와우살로 94라고 해봐야, 그래서 위치가 어딘데 라고 해서 그 위치를 정확하게 찍어주지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나 할까, 지오코딩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놈을 구체적인 X, 이제 Y 필드로 구체적인 좌표값으로 변화를 시켜주는 과정이죠. 사실 지오코딩 이 반대 과정도 포괄해요. 그러니까 좌표가 정확히 주어지면 주어진 좌표를 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주소가 어디인가요? 라고 하는 거를 지오코딩을 통해서 보일 수가 있죠. 그게 가령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에서 마우스에다가 우클릭을 하고 이 위치에 해당되는 주소 찾기 해가지고 주소가 찍히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지오코딩인 거고요. 그 주소를 찾으면은 그에 따른 위치 좌표가 찍힌 거는 반대로 주소를 통해서 좌표를 찍어주는 지오코딩의 일종인 거예요. 그래서 지오코딩은 이 양방향을 전부 다 아우른다 라고 보시면 돼요. QGIS에서는 근데 한글 주소를 지오코딩한 기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외부 지오코딩 툴을 이용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교재에서 나오는 것은 첫 번째로 엑스레이 맵, 비즈GIS에서 제작해서 무료 배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접속해서 쓰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 지오코딩 하나하나 다루는 건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뭐라고나 할까, 일단 이거 강의 끝내고 주말 중에 제가 실습 영상을 딱 이제 한번 원테이크로 찍어가지고 올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과제를 하실 때에는 그 영상을 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지오코딩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대략적으로는 이렇게 텍스트 형식의 데이터를 불러 들어와서 주소를 좌표로 이렇게 XY 좌표로 변환하거나,
XY 좌표를 변환하거나 변환을 할 때 어떤 좌표계를 쓸 것이냐 또 써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지오코더 XR이라고 하는 그런 툴인데, 이놈 같은 경우에는 쓰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좋긴 한데, 다른 지오코딩 툴도 마찬가지겠지만 연산 속도에, 지오코딩 속도에 좀 리미트가 걸려 있어요. 데이터는 이렇게 좀 뭐라고나 할까, 구조화된 텍스트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가져오면은 이런 화면이 뜨고요. 그렇게 해서 뭐 주소 필드, 지오코딩이 필요한 주소 필드를 하는 거고, 이 모드가 주소에서 좌표로 바꿀 것이냐, 이것처럼, 아니면은 좌표에서 주소로 바꿀 것이냐, 두 가지의 모드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주소 필드나 좌표 필드가 어디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반대로 들어갔다고 치면은 이제 X좌표는 어느 필드냐, Y좌표는 어느 필드냐, 그렇게 나뉘어지게 되고요. 이 PSG 같은 경우에는 이 좌표값, 그 좌표값이라고나 할까, 약간 어떤 좌표계를 기준으로 변환 과정을 좀 진행할 거냐라는 얘기인 거고, 그에 따라서 이제 설정을 해둔 상태에서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은 진행이 되죠.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쉐이프 형식으로 결과가 저장이 될 텐데, 여기를 체크하시면은 CSV 파일 형태로도 저장할 수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시면 뭐 결과 데이터를 쉐이프 파일로 받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웹 지오코더 플러그인을 이용하는 건데, 제가 작년에 이걸 하다 보니까 지오코딩을 위한 이 뭐라고 할까, 라이센스 키가 아직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새로 갱신해서 쓸 수 있을지 모르겠고, 만약에 하다가 라이센스 키 갱신이 안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부득이 좀 제외하도록 할 텐데, 그래도 책 안내를 따라서 좀 하실 수 있도록 한번 좀,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그래서 개발자 플랫폼에 들어가서 카카오 계정을 로그인해서 일단은 개발자로 등록을 하시고, 개발자들한테 제공이 되는 API 키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이 관련 그 지오코딩 API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도 플러그인인데, 브록의 웹 지오코더 플러그인 설치를 위해서 아까 전에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플러그인 관리 및 설치, 그리고 zip 파일에서 설치 있죠. 여기에서 우측에 탐색 들어가시면 웹 지오코더 플러그인이 있죠. 얘를 가지고 열기, 플러그인 설치, 설치 성공됐고 닫기 누르고, 여기에서 이제 플러그인 들어가시면 웹 지오코드가 뜨죠. 그래서 뭐 이렇게 API 키 넣어가지고 쓰시면 된다는 얘기고,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좌표계가 있는데, 일단 좌표계가 오늘의 어떻게 보면 좀 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간은 최대한 짧게, 하지만 핵심적인 부분을 다 짚어가면서 소개를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좌표계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 객체를 위치시키는 데 사용되는 좌표 기반 체계다. 지리좌표계와 투영좌표계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리좌표계는 Geographic Coordinate System이라는 거고, 투영좌표계는 Projected Coordinate System이라는 건데, 지오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이 좌표계를 생각할 때 우리가 지표면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지구가 둥글고 타원이니까 그 지구의 형상을 고려해야 되겠죠. 약간 그런 지구의 형상을 고려해서 좀 좌표를 지정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 체계를 만든 게 일반적인 지리좌표계라는 거고, 이거를 우리가 도면으로, 좀 이런 컴퓨터 화면이나 종이 도면으로 평면으로 표현해주기 위해서는 이런 타원체인 지구의 약간 그런 좌표 정보들을 평면으로 변환을 시켜줘야 할 거예요. 이 투영, 이런 과정을 투영이라고 하고, 이거를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고요. 프로젝션이라고
명사용으로는 그렇게 되겠고, 그렇게 해서 크게 그 3차원 지구의 형상을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를 고민한 지리좌표계와 그렇게 정의된 지구의 형상을 어떻게 평면에 투영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 투영좌표계 두 가지가 있고, 순서로 따지자면 지리좌표계가 첫 번째고 투영좌표계가 두 번째예요. 그래서 지리좌표계만 일단 정의를 먼저 해둘 수는 하겠지만은 지리좌표계가 없이 투영좌표계가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런 거고요. 지리좌표계 같은 경우에는 3차원의 구면을 이용한 좌표계라고 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로 부르는 게 XY라고 부르지 않고, 그러니까 위도, 경도. 그러니까 경도는 longitude, 위도는 latitude라고 하는 위경도, 경위도 좌표계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그 지구가 둥글다는 점에 착안해가지고 도좌표계, 각도를 이용해서 그 위치를 표현하는 약간 앵귤러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도와 경도는 지구 중심이 어떻게 보면은 그 좌표 중심점이 되고, 거기에서 지표면 상의 지점까지 측정된 각으로 흔히 도로 표시한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 각도가 제로가 되는 기준점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점은 일단은 경도와 위도에 따라서 기준에는 기준선이 있는데, 일단은 본조 좌우선이 그 경도에 있어서 기준인 거고, 그 적도가 위도에 있어서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좌우선에서의 경우에는 이제 경도가 0도인 거고, 그 적도선 같은 경우에는 위도 기준으로는 0도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쓰게 되고, 넘어가서 PCS 투영좌표 체계 같은 경우에는 지리좌표를 평면상에 투영한 좌표계라고 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리좌표계가 정의되어 있다, 지리좌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하나의 타원체를, 그러니까 지리좌표계 하나에 대해서 다양한 종류의 그 투영좌표계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WGS 1984에 따른 좌표계가 지리좌표 체계가 있다고 했을 때 이놈을 평면상에 어떻게 투영하느냐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인 거고요. 그래서 하나의 타원체를 투영하는데 트랜버스 메카토르 도법이나 오블리크 메카토르라고 하는 메카토르 도법의 두 가지 아류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 뭐 가장 큰 차이점을 이 투영하는 면을 지구 타원체와 어떤 그 선에서, 그러니까 접선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는 살짝 기울였고 하나는 아예 그냥 이 접선이 좌우선과 일치되게끔, 그러니까 경선의 축과 일치되게끔 한 거죠. 오블리크 같은 경우에는 각도를 준 거고요. 경선은 이런 식으로 될 텐데 각도를 준 거고, 다양한 방식을 창의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경위도 좌표계에서는 지도의 위치에 따라서 축척이 변하고, PCS 좌표계에서는 축척이 고정되어 있다. 무슨 얘기냐면 경위도 좌표계 같은 경우에는 축척이 의미가 없는 게 각도로 하다 보니까 지구가 축척이 변한다고 축척 개념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확대해서 보든 아니면 멀리에서 보든지 간에 지구상에서 지구 중심점 기준으로 1도는 1도고 10도는 10도예요. 그래서 각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각도 중심의 체계이기 때문에 확대해서 보느냐 아니면은 좀 크게 해가지고 좀 축소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각도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축척이 필요가 없다, 축적 개념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평면에 투영했으면은 가령 지도에 표시했다고 했을 때 지구 전체를 A4 용지 하나에다가 그려주는 것과 대한민국 전도를 A4 용지 하나에다가 그려주는 것에 대해서 1cm의 그 실제 길이가 몇 미터인지는 당연히 다르겠죠. 그런 점에서 축척이 필요한 거예요. 투영 지도 같은 경우에는, 투영 좌표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자주 사용되는 좌표계를 소개를 좀 시켜드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EPSG라고 하는 게 그런 시스템 기준으로 4326, 5174, 5179, 5181 등이 있어요. 그렇게 있는데 이걸 망라하면은 여기 지금 보고 계신 표로 정리가 되어 있고 여기에서 EPSG 코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그 유럽 석유 약간 석유 조사 연합인가? 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유전 탐사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측량, 좌표 좀 이런 쪽에 그러니까 전 세계 각국의 다양한 그런 좌표계들을 하나로 좀 한데 모아서 관리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런 좌표계들을 나름대로 매개 변수를 정리를 하고 그에 따라서 그 좌표계에 고유 코드를 부여해요. 여기 4326 치시면 WGS84 월드 지오데식 시스템 1984 used in GPS 정의할 때 쓰는 그런 전세계 좌표계다라는 의미고 클릭을 하시면 보시면 attributes, 속성, 그런 매개 변수들이 들어가 있죠. 에리어 우측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하니까 지도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 매개 변수들은 왼쪽 사이드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revised, 최신 갱신 일자가 2007년 8월 27일이었다 라는 거고 엘립소이드, 타원체는 WS84라고 하는 타원체를 쓴다 라는 거고요. 이 타원체를 보면은 이제 유닛, 길이 달리는 미터 단위고 데이터 소스는 어디서 왔는가 자세한 설명 등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데이텀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고 지오데식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는데 여기서는 너무 어려울 것 같으니 잠깐 넘어가도록 할게요. 대충만 설명하면 데이텀이라든가 엘립소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구 타원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지구 타원체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고저차가 있잖아요. 지형이라고 하는 게 터레인이 에레베스트 산이 우주와 가장 가깝죠. 가장 가까운 산인데 그에 비해서 마리아나 해구 같은 경우가 가장 깊다고 하고 지구의 지형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그 타원이 아니고 그 표면도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높이에 따른 왜곡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정시켜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구 타원체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그 데이텀 통해 가지고 지구의 그 표면에 그 요철이라고나 할까? 그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뭔가 약간 다른 양식으로 이 WS84라고 하는 좌표계의 매개 변수들 프로그램을 읽어드렸을 때 이거는 어떻게 좌표를 어떤 그 매개 변수들을 가지고 좌표계의 변환이라든가 그 프로젝트 출력을 해야겠다라고 할 때 필요한 매개 변수들을 이렇게 다양한 양식으로 클릭할 때마다 좀 바뀌죠. 제공을 해주고 있고 필요하면은 그 카피 텍스트나 다운로드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활용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아래서도 이렇게 PROJ4라고 하는 양식으로 가져와서 그 좌표 체계 정의할 때 좀 자주 활용하는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외계변수 불러 들어와서 하여간 그런 식으로 좌표계를 특징들을 다 정리해 둔 사이트 세계적인 사이트예요. 이건 여기는 믿고 써도 돼요. 이렇게 된 사이트에서 5174라고 치면은 각 코드별로 정리가 되어 있다 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매개변수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근데 과거에는 이 변수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변수였잖아요. 그 7사상 변수라고 하는데 7개 원래 국토지리정보원 표준이 7개의 변수를 이용해서 좌표계를 정의하고 변환하는 것이었는데 그 QGIS에서 예전에 그게 제대로 좀 지원이 안 돼서 약간 다른 억지스러운 방법을 썼어야 했는데 이제는 이게 다 자연스럽게 QGIS에서 좀 자동으로 거의 웬만하면 자동으로 반영을 해준다 라는 거예요. 이 점에서 여러분들이 입문하시기에 훨씬 더 쉬운 환경이 되었다 라는 거고요. 네,
여기에서 좀 소개를 몇 가지 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원점의 위도와 원점의 경도는 당연히 그 가장 기본적인 것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영도, 위도, 영도, 경도, 영도인 건데 영도와 영도가 가장 기본인 건데 위도와 경도라고 했을 때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이게 뭐라고 하니까 좌표가 좀 우리나라 같은 곳을 가기에는 좀 일반적인 그 메카토르 도법을 그냥 쓰게 됐을 경우에 왜곡이 좀 더 심해져요. 그래서 각국마다 자기의 나라의 원점이 있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이 가장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메카토르 도법이나 대부분의 도법은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오차가 누적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원점 자체를 좀 새롭게 자기 자국 내의 중요한 곳을 지나도록 그렇게 설정을 하는 게 보통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통 북위 38도에다가 그 중부 원점 기준으로 보면 127도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가령 위도 같은 경우에 38도라고 하는 거는 가령 원래는 적도지만 우리나라가 북위 38도 선쯤에 있거든요. 북위 한 몇 도에서 몇 도 사이에 있더라. 근데 그 딱 중간 정도가 38도라고 해요. 그래서 북위 38도쯤에 이제 원점을 두게 되면은 적도에서 했던 것보다 적도에서 이렇게 멀리 갔던 것보다 이거에서 작게만 멀어지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오차가 적어져요. 그런 장점이 있어서 바꾼 거고 경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0도로 그대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살짝 이제 127도 이렇게 틀게 되면은 이게 이 좌우선이라고 하는 거는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중심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영국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오차만 더 누적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반도인 쪽으로 우리나라 그 좌표 기준점 국토지리 정보원 쪽 있는 게 아마 기준일 텐데 그쪽 있는 기준으로 그 이제 경도를 그려서 하게 되면은 당연히 오차가 그나마 덜 누적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이제 false easting과 false notching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false easting과 false notching은 아까 살짝 설명이 드렸던 것처럼 이 좌표라고 하는 게 뭐라고나 할까 치면은 이 각도가 그냥 각도로 가게 되면은 이게 원점이 되는 곳이라고 칩시다. 원점이 되는 곳 빨간색으로 여기라 치면은 여기는 북위 영도 그 경도도 영도가 되겠죠. 적도에다가 좌우선이 교차하는 지점이니까. 근데 이거에서 그 도좌표기로 하게 될 때에는 이제 0에서 이게 360도가 될 거예요. 어디 있든지 간에. 그쵸? 일단 구체니까. 근데 투영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만약에 투영을 한다고 봅시다. 죄송해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원점이 만약에 여기 있다고 쳐요. 한 이쯤? 있다고 치면은 사분면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 중학교 때 배우셨나요? 사분면에 대해서 뭐 플러스 이거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나눴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좌표의 부호가 여러 가지로 섞여 있게 되면은 연산을 이해하기에도 좀 힘들고 연산을 할 때에도 음수가 들어가면 연산이 좀 중간에 꼬일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원점 위치를 이 지도 기준으로 한다면은 좀 이 각 극단에 있는 서측 끝단과 이제 남측 끝단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선이 교차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조금만 약간 여유를 둬가지고 축을 바꾸게 되면
당연히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인 곳은 데이터가 없고 이 플러스 플러스로 되어 있는 사분면만 모든 데이터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공간 데이터를 다루기 쉬워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뭔가 경선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 그 이격을 시프트를 시켰고 그 이제 뭐 적도에 있는 직선 같은 경우에는 한 이만큼 이격을 시켰죠. 이렇게 됐을 때 각각의 이제 뭐 동쪽으로 얼마나 이격시켰고 북쪽으로 얼마나 그 동쪽으로 얼마나 차이가 있고 북쪽으로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얼마나 이격시켰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인 거. 네, 그렇게 해서 false easting과 false nothing을 소개시켜 드렸고 필요에 따라서 현 지리현 표준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까지 전부 다 포괄하고 넉넉 잡아서 집어넣기 위해서 false nothing이 특히 6만이긴 하지만 과거에는 육지부와 제주도가 좀 서로 달랐고요. 이 false nothing 같은 경우에 좀 그랬어요. 근데 현재는 좀 통합하고 있는 추세인 거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케일 팩터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투영하는 평면의 약간 위치라고나 할까? 약간 좀 그거랑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1이라고 하는 거는 1대1로 다 잘 맞닿뜨려져서 접선이나 아니면 접점이 지구 타원체와 면하는 그러니까 투영면이 지구 타원체와 면하는 그 점이 딱 1대1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상황이면은 1로 되어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카텍 계열 하는 것처럼 조금 낮아지게 되면은 그만큼 더 좀 이격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격시키는 이유는 이게 카텍 계열 좌표계가 우리나라 남한 이제 전역을 다 다루고 있는 좌표계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반도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축이 하나만 돼서는 이게 오차가 좀 누적되니까 안 된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살짝 스케일을 낮아줌으로써 그 투영면이 지구 타원체 안에 조금 잠기게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 서로 교차하게 되는 그런 면이 두 개로 쪼개지게 되고 그만큼 누적되는 오차가 상대적으로 이전보다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스케일 팩터를 살짝 낮춰서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네요. 그 다음에 뭐 좌표계를 어떻게 지정하는가 와 같은 그런 내용들은 좀 실무적인 내용이니까 실습을 통해서 좀 더 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은 시간이 벌써 4시 16분까지 됐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까지 좀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뒤에 남은 게 있나? 뒤에 실습은 제가 따로 실습 영상 찍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할게요. 실습까지 이것까지 하나하나 같이 설명하면서 하면은 아마 시간이 되게 이제 초월이 될 것 같고 이 정도까지 하겠고 실습한 영상은 예전에 좀 공표시켜 드렸던 것처럼 따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강의 실황 영상으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 참고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